올림픽에 신경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자꾸 뭔가 집중할 거리를 찾게 되네요. 오늘은 오디오에 꽂혀서요. 남는 시간 내내 기기를 떼었다가 붙였다가 스피커 배치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벌렸다가 바꿔보고 테스트하느라 하루가 다 가버렸네요. 이렇게 귀에만 의존해서 끙끙댈 거면 측정기를 하나 사서 측정이라도 해볼까 싶은데 오디오 취미 없는 분들에게는 되게 뜬금없는 얘기겠네요. 같은 취미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2월 1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허수진님, 오늘 봄 날씨 같다고 해서요. 코트 입고 나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학창시절엔 그 추운 겨울에 어떻게 교복 치마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따뜻하긴 했는데 볕이 또 되게 따뜻해가지고 많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지금 몇 도지? 어디 보자. 지금도 6도인데? 이야, 오늘 따뜻해요. 0913님, 지웅님, 오늘이 45번째 제 생일입니다. 딱 40대 중반이네요. 기분도 감흥도 그닥 없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축하해주세요. 아예 축하해드려야죠. 저보다 한 살 위시네요. 어떻게 축하해드려야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선물이 최고지. 저는 생일 이제 별로 안 기다리는데 딱 하나 기다리는 거. 저희 생일 되면은 비싼 거 지르거든요. 나한테 주는 선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일을 기다린다. 딴 거 뭐 있나? 생일 뭐. 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모아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퀴즈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지 오늘도 변함없이 선정답 보내주실 많은 분들에게 미리 힌트 좀 주시죠. 오늘은 하예요. 제가 요즘 좀 반성을 했어요. 왜? 자꾸 처음 만들 때 선정답자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처럼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차 수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몽냥이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만드나 반성하고 하로 냈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가세요. 그냥. 가끔 또 이제 어려운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인공지능으로 구출하는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긴 했지만 우리 땅에서는 이제 없죠. 호랑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멸종했죠. 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백두산 호랑이를 AI로 지키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관련 소식을 가져왔어요. 얼른 내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 궁금하죠? 예. 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부르는 아무르 호랑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부르죠. 한반도에서는 오래전에 자체를 감췄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 극동 그리고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한 450마리 정도만 남아 있어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슬픈 일이다. 그쵸? 이게 한 종이 전 세계에 딱 450마리 남아 있다는 거는 셀 수 있을 정도라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 450마리도 더 지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인공지능 AI가 하고 있다는 건데요. 호랑이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대요. 이 과거에는 사람이 논밭을 헤매면서 호랑이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았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무인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해서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이쯤 있겠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와서 해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가요? 그것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렵을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총성 그리고 전기톱의 소리 이런 것들 사람이 내는 소리들을 추적해가지고 밀렵꾼들의 움직임까지 AI가 파악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자연기금은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민간 기업이랑 같이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시베리안 호랑이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 무인 카메라가 호랑이가 딱 찍히면 인공지능이 어떤 개체다 바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호랑이는 특히나 몸통에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줄무늬로 개체 구별 자체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 지문이 있듯이 호랑이한테는 이런 공통적인 개체의 특징이 있다라고. 무늬가 지문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또 비슷한 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야생동물의 개체수도 파악할 수 있고 세렝게티의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사진을 수백만 장을 AI가 분석해가지고 단 1시간 만에 동물 분포 지도까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너무 대단하죠. 아까 그 밀렵꾼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인공지능이 전기톱이랑 총성 그리고 자동차 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를 학습해서 밀렵꾼이다라고 특성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 미국의 동물 보호 단체랑 민간 기업들이 밀렵꾼의 행동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냈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2018년에는 탄자니아에서 밀렵 20건을 포착해서 30명을 체포를 했고요. 이 밀렵동물 1000kg을 모조리 다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을 마구잡이로 사냥을 하고 밀거래하는 시장이 꽤 큽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 야생동물 밀거래 시장이 2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27조 원이 넘는 규모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너무 놀랬고 이 AI로 밀렵되는 야생동물의 흔적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영국 히스로 국제공항에서 AI가 가방 25만 개의 X선 영상을 모조리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는 야생동물을 밀렵해서 만든 물건이다. 그걸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동물들을 가지고 70% 정확도로 이것들을 다 찾아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너무 대단해요. 여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들어갈게요. 두 번째 소식은 추억의 만화 머털도사 다시 돌아오다입니다. 저 머털도사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반가우시죠? 거꾸리. 거꾸리 알아? 아니요, 몰라. 뭐야, 왜 좋아해 근데? 아니, 저 오기 전에 학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보면서 요게 뭐다. 그래서 어렴풋이 압니다. 악역 중에 한 명이 거꾸리. 학습하고 왔어요. 머털도사 최고지. 추억의 만화잖아요. 이 머털도사가 실사판 한국형 히어로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히어로물? 네. 실사판이라고요? 네. 실사판. 갑자기. 애매한데. 이두호 화백의 만화죠. 이 머털도사 세계관을 토대로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동시에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원작을 기반으로 머털이와 누덕도사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한국형 히어로물을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만화 머털도사는 주인공 청년 머털이가 누덕산의 누덕도사에게 도수를 배운 다음에 머리털을 쭈뼛 세워가지고 무엇으로든 변신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두호 화백이 1984년 어린이 잡지 세벗에 처음으로 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원작으로 1989년에 제작됐던 TV 애니메이션은 시청률 저 깜짝 놀랐습니다. 54.9%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저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이 완성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머털도사도 그렇고 이후에 머털도사 186애들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리즈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저는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보면서도. 이 정도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애니메이션이 다 퀄리티가 좋긴 한데 이 정도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이거 놀라운 작품인데 맞아요. 이게 드라마가 영화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 백두산 등등의 제작을 함께 했던 스튜디오가 제작에 나서고요. 이 탄탄한 스토리와 세계관 확장을 바탕해서 이 원작 이상의 재미 그리고 원작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히어로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실사화다 보니까 팬들은 벌써부터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막 점치면서 재미를 이미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갈게요. 백두산 호랑이를 이것 호랑이라고 명명하죠.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지방에 주로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1번 러시아, 2번 시베리아, 3번 아메리카. 쉽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선물 받을 선정답자 2분, 커피 쿠폰 받을 당첨자 5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시베리아, 에밀리아의 빅빅 월드 두 곡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웅 쇼.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씨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시베리아였고요. 자, 우선 선 정답자 김경태님, 이윤진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커피 쿠폰 당첨자 박단희님, 안성준님, 0051님, 박영환님, 문종수님. 자, 이렇게 5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에서는요, 역사 속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겠는데. 광고 듣고 썬킹 뉴스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문화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털. 뭐? 고양이 털. 아, 고양이요? 이 롤러로 밀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썬팅 교수님 오는 날은 제 외투를 좀 밖에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털 붙을까봐. 아, 그래서 아까 안쪽으로 들여놓으신 거예요? 네, 걸어놨다가 아차 오늘 썬팅 교수님 오자면서 다시 빼가지고 여기 안에 걸어놨어. 그냥 걸어다니는 뮤지컬 캐스팅이라고 보세요, 그냥. 저는 알러지 돋으면은 난리 납니다. 아, 예. 네. 완전히 난리 납니다. 아유. 요즘 주제 보고 이런 얘기들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요즘 중국이랑 일본 때문에 마음은 시끄러운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올림픽부터 해서 네. 사도광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 공정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문화 우리 또 공정. 네네. 웅디가 중국인들의 정신을 아큐정전의 그 정신으로 비교한 거 최고였어요, 진짜.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중국 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 방송 듣고 있어요? 아니 이제 저 개인적인 팬들 아. 쪽지로 막 욕을 막 보내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일본이 최근에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거 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긴 했었습니다. 등재 신청을 했는데 이거 뭐 본인들이 뭐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등재 신청 안 되고 결국 거부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작가님, 네. 사도광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도광산은 위치로 보면 니가타현에 있는데 우리 동해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를 마주보는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워낙 그 일본의 뭐 도쿄나 교토 기준으로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유배지로 쓰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진 섬처럼 쓰였었는데 버려진 섬. 1601년에 여기서 금이 나옵니다. 은도 나왔습니다.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박구에서 직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광산으로 이제 쓰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금과 은이 나왔는데 뭐 평균 1년에 한 4,500kg의 금과 한 40톤에서 50톤의 은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 1년당.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금과 은을 이제 캐냈는데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공간을 이제 기업에 넘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거기를 이제 계속해서 또 확장을 하면서 갱도의 길이만 하더라도 수십 킬로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규모의 광산인데 보통은 이제 금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금광을 이번에 이제 일본이 세계유산, 그러니까 특히 산업혁명유산 가운데 하나, 근대 산업유산 가운데 하나로 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여기에도 우리나라 이제 징용으로 끌려가신 노동자들이 적어도 1,200명 이상 현재 기록으로는 여기서 이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일단 니가타형에 있는 그 사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페리하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그 거기서 사도 배를 섬으로 타고. 들어가요. 근데 그 페리오가 이제 타고 들어가면서 일본 말로 막 뭐가 나와. 들어보면은 미쯔비시 중공업에 대한 무슨 막 그
선전이에요. 그 샀다는 기업이 미쯔비시예요? 미쯔비시입니다. 미쯔비시 광공업에 얼마나 위대한가. 물론 뭐 군함도로 들어가는 그 페리오에서도 나오고 거기서 그렇죠. 나오지. 뭐라 하면서 미쯔비시 뭐라고 타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항구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사도광산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입구 정도 보면은 이제 에도 시대 때 일본인들 그 뭐 이 상투하고 광산을 캐는 그 마네킹이 한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이거 에도 시대 때 광산을 광고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깊게 들어가면 막아요.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험한 광산이었냐면은 거기서 한번 그 탄광을 하기 시작하면은 40살을 넘긴 사람이 없다고 해요. 다 돌아가셨구나. 다 돌아가신 거죠. 일본이 참 그 야비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우리 조선에 징용하신 분들 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건 빼자고 에도 시대까지만 등재하겠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죠. 말장난이지. 말장난이지 그게요. 이번에 이걸 이제 등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떤 전략적인 속내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략적인 속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밀려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밀려서 한다.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이 이제 세계유산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이 있고 세계무형유산이 있는데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른바 위안부라고 하는 성노예 어떤 피해자분들의 기록을 올리는 과정에서 일본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뭘 만들었냐면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본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등재를 안 하면 일본 내부에서 이제 뭔가 보수 쪽에서 볼 때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유네스코로 던지면 결국은 그걸 반대하는 게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중국도 이미 이전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아마 막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 정부 일본 정부로 볼 때는 이 문제는 누가 막았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한국이 막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게 등재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은 어쨌든 할 거는 다 했는데 저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시다 지금 내각 같은 경우에도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분담금이 트럼프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 최고 많이 낸 나라가 이제 일단 일본, 중국이에요. 중국이고 이제 2위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그 분담금을 안 내겠다라고 약간 위협을 하면은 그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원래 규정은 모든 유네스코 회원국이 다 이제 인정을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이제 그 등재가 되는데 이 관례상 3분의 2 정도만 이 찬성을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일본이 하고 있어요. 거기 플러스 분담금 협박까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뭐 본인들 그 내부 정치에 이용을 하려는 그 전략적인 속내가 드러나서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좋게 넘어가는 건이 없네요. 그러니까 좀 뭔가 풀린다 싶었는데 또 이걸로 막히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년 2023년 6월 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은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여러 정치 문제를 빼놓고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서먹서먹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지. 이거 등재하고 싶었는데 국민 여러분 한국이 막았네 글쎄. 한국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하겠지 또. 그렇죠. 매번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썬킴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에 등재가 되면 우리 쪽으로 볼 때는 결국 또 유네스코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썬킴 교수님은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반반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그냥 일단 실패할 수도 있고 일본이 일단 실패할 경우에 등재가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사도광산이라는 거를 우리도 잘 몰랐고 세계적으로도 뭐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군艦도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계 국제적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뭐 등재가 안 되더라도 등재가 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되면은 아마 돈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분담금 이용해 가지고. 안타까운 게 세계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단은 먼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가입한 나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희망이 1년 전에 잠정 목록을 올려야 됩니다. 목록을 올리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잠정 목록을 올린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2월, 그러니까 올해가 되는 거죠.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나라는 한 번에 하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일본은 그거를 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유네스코는 현지 실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현지 실사를 하게 될 때 자연유산이냐 문화유산이냐 복합유산이냐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문기구들이 각각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제 예.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이코모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의 현지 조사가 끝나서 내부회의를 거치고 이제 6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3월이 되면은 이제 심의평가와 등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모두 네 가지가 결과가 가능합니다.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그러니까 등재는 뭐 등재가 되는 거고요. 보류는 약간 보완을 하라는 뜻이고 반려는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등재 불가가 되면은 이 항목으로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래 되지 않는 거를 룰이 있는 거를 자꾸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답답합니다. 중국이 올림픽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왜냐하면 중국의 민낯이 더 드러나니까. 이미 많이 드러났어. 아 그래요? 예전부터 많이 드러났는데 돈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다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지금 현재 올림픽을 보고 캐치프레이즈가 잘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뭐였지 중국은 캐치프레이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천안문 광장에 보면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중국 인민 그다음에 뭐 세계 인민 뭐 이렇게 힘을 합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합쳐진 것 같고요. 중국 밖은 중국 밖대로 합쳐진 것 같은. 중국을 뺀 나머지 세계들이 합쳐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합쳐진 것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만만세, 세계인민 만만세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천안문 앞에. 천안문 쪽에. 천안문 하면 자꾸 탱크가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역사 속 세계문화유산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관련된 얘기, 세계유산 관련된 얘기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네스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구나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1945년 11월달에 생긴 기구입니다. 예. 이름이 이제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유엔 산하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다음에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유네스코에서 이제 어쨌든 전쟁을 겪으면서 유엔에서 어떤 그 설립하고 똑같이 어쨌든 역사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각각의 나라들이 좀 하나로 힘을 합치자 이런 어떤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네,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1953년에 갑자기 이집트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아산 하이댐이 생기면서 아부신벨 신전이 물에 잠기게 생긴 거죠. 신전이 물에 잠긴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하면 저기 피라미드 스핑크스 빼놓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신전이잖아요. 이게 이제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정부한테 얘기를 했죠. 거기다 댐 만드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게 댐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 문화유산을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 유산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었는데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건 이집트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의 유산이다. 인류의 유산이다. 라는 개념으로 세계 유산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면서 1972년에 세계 유산 조약이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산에 대한 본격적인 지정제도, 등재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산이 하나가 있고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세계 무형유산. 무형유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세계 기록유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세계 유산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이 문화유산.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유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등재의 어떤 방식에 따라서 등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야? 역사 속으로. 어디 가요 우리? 우리는 어디 안 가고 이제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돼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사 속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거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겠는데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되는 이제 거야? 이게 이제 군함도 등재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군함도 얘기하는 거? 네네네. 야 이거 주제 알아보는 것부터 어려운데? 저는 이게 러프하게 오늘 역사 왜곡이나 어떤 이런 것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했는데 거기서 좀 더 좀 좁혀가지고 네.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 네네네. 이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신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세요. 우리 썬킴 선생님은 뭐 하실지. 왜냐하면 들어가시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일단 뭐 난징 대학살 일단 모든 유네스코 회원들이 동의를 해야지 등재가 가능하다라고 된 계기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난징 대학살에 관련된 세계 기록 유산 이 문제였어요.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가 있어요. 뭐 도시 전체? 도시 전체. 무슨 뭐 라오스의 루앙프라방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가? 아시다시피 세계 종교의 공통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기독교. 네. 왜 이렇게 세 종교의 동시에 성지가 됐는지 그 연결돼 가지고 또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그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두운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아우슈비츠는 어떤 관계인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은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단 정확히 유네스코가 뭐고 어떤 일을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게 될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요. 최근 우리나라에선 순천에 나간 읍성과 고창 읍성, 진주성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읍성의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설명했던 바로 그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UN, 2번 유네스코, 3번 유니세프. 야, 이거 힌트 필요할까 이게? 근데 이거 허지용 씨 수준이지. 유네스코가 뭐의 약자인지 뭐 이런 거 한번 퀴즈를 내면 어때요? 아니야. 그건 필요 없어. 알았어, 미안해. UN, 유네스코, 유니세프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그래, 미안해요. 코코코코. 알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기영의 시작, Y2K의 비련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요. 오늘 역사 속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는 뭔가 우리 변죽만 올리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5402님이 박 작가님 어쩜 이렇게 알차고 유익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지 늘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해주셨고요. 예, 뭐 하루 이틀인가.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늘 믿고 듣는 우리 박 작가님. 나는요. 늘 사랑하는 우리 세계에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좋죠. 네. 믿음보단 사랑이지. 네. 자, 오늘 3부는 썬킴 교수님부터 갈게요. 뭐 아우슈비츠를 하려고 했던데 아우슈비츠는 여러분들이 대략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몇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예루살렘, 아우슈비츠, 난징 대학살 여러 가지 주셨는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난징 대학살은 뭐 여러분들 대충은 아실 건데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난징 대학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일본이 열 받은 거죠. 그렇게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등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게 등재가 되면 화가 나나? 이건. 아니 극동 그 군사 재판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극동 군사 재판의 명분이 그거였다니까요. 태평양 전쟁 진주만 폭격, 미드웨이 해전 이게 아니라 난징 대학살에 대한 그 처벌로서 도조 히데키 등등등을 처형한다. 전쟁 범죄. 전쟁 그 명분이었어 이게요. 난징 대학살은 대충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제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의 수도는 베이징이 아니었어요. 남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일 전쟁이 이제 1937년 7월 7일 이게 7.4변이라고 하는데 베이징 시내의 남 서쪽에 가면은 노구교란 다리가 지금도 있어요. 이 노구교에서
약간 우발적으로 이제 일본군과 중화민국군이 이제 교전을 벌이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는 이제 베이징이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구교를 사이로 두고 북쪽은 일본군, 남쪽은 중화민국군 국민당군이죠.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공합작 전이죠. 2차 전이죠. 2차 전이죠.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북쪽에 있던 일본군이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잠들기 전에 점원을 하는 거예요. 점호. 뭐 도끼로 이마까라, 비싸이로 막까 어디 갔냐? 도끼로 이마까요? 깐데 또 까라. 한 30년 만에 듣네요. 불렀는데 도끼로 이마까가 사라진 거야. 어디 갔어 도끼로 이마까라? 좀 전에까지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국민당군이 납치한 거라고. 국민당군이 여기까지 와서?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다리가 굉장히 짧은 다리예요. 이거 분명히 국민당 애들이 납치한 거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일단은 가서 달라고 한 다음에 송환을 안 하면 무슨 교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누가 말했냐면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게요. 무타쿠치 레냐라고 해가지고 무타쿠치 레냐가 숨은 독립군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 장군이에요. 사실 일본군에 숨은 독립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무타쿠치 레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이렇게 쉽게 일으키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무타쿠치 레냐가 발표하라고 그래서 밑에 있던 그 하급 장교들이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요? 총 쏘면 여기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는 건데? 개전인데 괜찮습니까? 무조건 쏘라고! 위에 사령관이 쏘라고 하니까 탕탕탕탕탕 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쪽에 있던 국민당군도 위에서 일본군을 쏘니까 뭐 응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교전을 하면서 그게 7월 7일이었거든요. 1937년. 그래서 얼떨결에 중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그 일본 도쿄에 있는 그 군부 사령부에 보고가 된 거죠. 무타쿠치를 했냐 저거 또 말썽 피웠다고 어떻게 하겠냐. 일단 시작한 교전 바로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중일 전쟁이 터졌는데 일본군도 나름대로 그냥 뭐라고 할까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937년이 어떤 해였냐면 그 일본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최고조에 영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과 딱 비슷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럼 뭐 돈을 어마무지하게 쏟아부었고 실제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야마모토 이소로쿠 같은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중국을 속전속결로 우리 한번 점령을 하자. 중국은 대륙은 넓지만 딱 두 군데만 점령하면 된다. 예전에 수도였던 베이징 그리고 쭉 내려가서 지금의 수도인 남경. 두 군데만 점령하면 대륙은 다 우리 일본이 먹는다. 속전속결로 한 달 안에 중국을 점령한다. 시작. 그래서 밀고 내려와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베이징 같은 경우에 먹고 이제 밑에 있는 카이펑 개봉을 먹고 쭉쭉쭉 내려오는 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못해 국민당군이요. 그래서 일본군이 너무나 자신감에 충만한 거지. 장개석 군대. 아무튼 한 달 만에 상하이로 들어와요. 상하이가 남경 바로 옆이잖아요. 상하이로 들어온 이유도 뭐냐면 원래 남경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장개석 군대가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상하이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참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대도시에서 교전을 일으켜야 된다. 나중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같이. 그래서 장개석이 일부러 일본군을 상하이 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여기서 교전을 벌인 다음에 국제사회에 이만큼 큰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선전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당시 장개석이 그 보유하고 있던 그 최고의 정예 군대를 다 상하이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이제 일본군도 이제 대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뭐 동네 전투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A급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당군과 일본군의 A급 매치 빵. 근데 일본군이 약간 자신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쭉쭉쭉 내려왔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앉았어 지금까지. 앉았어요. 상하이 먹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수도인 난징까지 2주면은 다 끝난다. 끝난다. 이 전쟁 끝난다 금방. 근데 만만치가 않았어 그때. 그래가지고 석 달을 끈 거예요 상하이에서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인명 피해가 났어. 장개석의 국민당군 같은 경우는 4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25만 명의 사망자. 25만 명? 25만 명. 어이구. 그리고 일본군은 4만 명. 4만 명. 근데 어떻게 방어하는 쪽이 더 많이 죽었지?
네? 어떻게 방어하는 쪽이 더 많이 죽었지? 무기체계가. 그러니까 무기체계가 너무 재래식이었구나. 재래식이었어요. 그 당시 아무리 그래도 방어하는 쪽이 이렇게 4배가 더 죽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제 일본군에 참전을 했던 일본군 병사가 나중에 증언을 했는데 시가전을 벌이면서 기관총을 쐈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일본군 기관총은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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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나갔겠지. 국민당군의 기관총은 펑펑펑펑 이렇게 나갔대요. 아무튼 거의 4배 가까운 수 차이가 나네요. 그 2차 대전 때는 뭐 우리가 그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가 몇 백만 단위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공습을 때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습을 때려가지고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군인과 군대와 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만 명, 25만 명은 어마어마한 25만 명. 25만 명은 어마어마한 희생자거든요. 6배구나 6배. 여기에 그 3개월 동안 상하이에 발이 묶여 있었던 일본군들이 격분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4만 명이나 죽었다고 일본 제국 군대가 이거 똑같이 갚아주겠다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난징으로 돌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복전이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한 나라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수도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교전도 안 벌여보고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바로 일본군이 난징에 들어오기 전에 충칭으로 튀어버려요. 그럼 거기 있는 그 일반 시민들과 백성들은 어떡하냐. 각자 도생하십시오. 각자 도생하라. 그래서 일본군이 바로 들어와요. 난징에. 그것이 이제 1937년 12월 17일인데 들어온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급 장교들이 물어봐요. 그 당시 일본군 사령관한테. 도시를 점령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일단은 이 국민당 병사로 추정되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와라. 어떻게 잡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 끌어오라고. 그냥 몇 살부터 몇 살 사이 다 잡아와라. 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1차로 잡혀온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한 2만 명 됐다고 해요. 어떻게 하냐. 양쯔강 변으로 끌고 와가지고 드르륵 그래서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씨를 말려라. 뭐 나머지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가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중일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군 장교들은 칼을 니폰도가 아니라 영국군에 이렇게 휘어 있는 펜싱 칼 같은 걸 썼었어요. 근데 이 난징을 칠 때부터는 영국군의 펜싱 칼 다 버려라. 원래 우리가 사무라이가 썼던 니폰도, 일본도를 다 갖고 오라고 찼어. 그런 다음에 총알이 아깝다고 이제 참수 경쟁을 벌이는데 이거를 지금의 마이니치 신문이 됐던 그때 도쿄 니치니치 신문이라고 있거든요.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할게요.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취재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어떤 소위가 하루에 70명을 참수했다. 그랬더니 경쟁 소위는 제가 70명이면 난 더 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참수 경쟁을 벌인 거예요. 그 게임같이. 그거를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대놓고 일면에 그 광고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소위가 딱 니폰도를 차고 있는 모습을.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사망했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그 난징 시내에 가면은 그 난징 그 대학살 약간 추모관이 있는데. 그러겠죠. 30만 명으로. 30만 명. 일단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명. 30만 명.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저도 난징에 여러 번 가는데 항상 가는 데가 이제 그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거든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략적인 면에서도 전술적인 면에서도 도대체 민간인을 왜 죽여야 했는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 당시 이제 3억이 넘는 중국인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장개석군을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주력군이 충칭으로 넘어갔으면 그냥 여기를 그냥 함락하고 주요 관계자들을 어떻게 보면 뭐 포로로 잡거나.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죠. 전쟁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민간인을 모두 죽이고 간다라는 개념은 몽골 이전 이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희한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시점이 춘추 시대나 남북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가 아니잖아요. 1937년이면 현대전이에요. 현대전. 1937년이면 아직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전인데 한 나라의 수도를 다 죽였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걸 참수 경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하고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의 관련이 있는 게 난징 대학살과. 난징에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충칭의 장개석 정부가 난징에서 충칭으로 넘어가는 걸 보고 예. 이거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여력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디로 움직여야겠다라고 해서 난징에서 움직이고 2주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시정부가 2주만 늦었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김구 선생을 포함한 요인들을 이때 다 잃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역사가 또 크게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또 단순하게 다른 어떤 나라의 일로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청취자 심장섭님께서 썬킹 교수님은 세계사를 비롯해서 일반 상식 등 국내 최고의 달인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그 이상의 가치. 썬킹 교수님을 SBS의 종신 멤버로 등재해 주세요. 숙지세를 주시면 여기에 잘 쉬겠습니다. 약간 보면은 우리 게시판에 가끔씩 이렇게 썬킹 교수님을 굉장히 열렬하게 응원하는 분들 이게 있는데 팬클럽이신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종교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약간 그 무형 문화재 같지 않아요? 무형 문화재라고.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등재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7033님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요?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화재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이라든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유산은 굉장히 잘 보호가 됐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에서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는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왕릉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릉에 대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그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 도시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정릉은 이미 도시 한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왕릉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느니 이 모습을 지켜달라고 메모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김포장릉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그거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아까 그 유네스코 관련해서 우리 군함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우리 취약적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그 원래 이름은 하시마고 나가사키에서 한 18km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는 곳입니다. 중간에 이제 다카시마라고 하는 섬을 가게 되는데 이 다카시마를 1890년대 초반에 그 미쯔비시 중공업이 이제 그 광산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은 한 500명, 800명밖에 안 사는 섬인데 당시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번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5, 6년 이제 그 금광을 석탄을 캐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한계에 부딪혔던 거죠. 그런데 멀리 보니까 조그만 섬,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축구장 넓이 몇 개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탄전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섬을 이제 방파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파기 시작해서 그 조그만 섬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석탄 채굴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당시 군함이었던 토사를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저 섬은 군함섬이다. 군함선이다. 그래서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그 조그만 섬 제가 둘러볼 때 한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 5,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이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 네. 근데 그 군함도에 가면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유산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아파트? 담벼락이요. 담벼락이 왜 유산이에요? 그거 몇 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네. 아까 이제 아파트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간 게 1916년에 이 하시마거든요. 근데 메이지 시대가 1912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메이지 시대라고 해서 세계유산센터,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지정을 할 때 하시마에서는 뭘 지정을 했냐면 요만큼 담장.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 이후의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취자분 질문도 더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아니 이거 유네스코 이거 지정되면은 세계문화유산 지정되면 대체 어떤 이익이 있길래 네네. 이렇게 무리해서 나라들이 이런 경쟁을 하는 걸까? 이게 애초에 설립 취지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유엔이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설립이 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죠. 우리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유산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맞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조금은 나라별로 약간 자랑을 하게 되는 우리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우리는 세계유산이 10개다, 20개다, 30개다 나라별로 이제 그 자랑을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것까지는 귀엽죠. 이쁘죠. 우리는 예를 들어 이번에 조선왕릉을 등재를 했어, 서원을 등재를 했어 그러면은 뭐 좋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10개 더 있다? 이런 거.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교토에 가면 여러 절들이 있는 걸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갖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냥 호류지 가면 이거 담증에 금당벽화가 있던 거야.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말 텐데. 예. 근데 문제는 이 산업유산 같은 경우는 근대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풀 히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아. 군함도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은 대체로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던 특히 2차 세계대전과 관련했던 그 시대의 어떤 영화거든요. 더 나아가서 1912년 전후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그 시대에 가장 내세울 만한 역사 사건 1895년에 청일전쟁. 1904년부터 5년까지의 러일 전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100년 전 우리는 청나라, 러시아와 이긴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역사다. 그거를 여기에 담고 싶었던 거예요. 러일 전쟁은 사실 말이 이긴 거지. 그걸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담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그렇다고 이걸 또 이제 산업유산이라는 어떤 그 목록이 영국에서부터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이제 광산 같은 걸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 등재 과정에서 당시 사토군이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대 유적지로 지정된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타국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서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 이게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등재를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실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고요.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국인 등의 강제 노역 피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희생자 추모 역시 미흡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없었으니 우리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사도광산의 등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아니 애초에 조건이 그걸로 해가지고 등재가 된 건데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취소를 하든가 해야지 뭐 유감을 표시해. 유감은 참나 유감은 아무나 따를 수 있지 뭐. 여기 군함도 들어가기 전에 나가사키 항에 그 앞에 짬뽕집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나가사키 짬뽕을 처음 만든 시카이루라는 식당인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런 것도 먹어요? 네, 거기 짬뽕인데 짬뽕하고 카스테라.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니네.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짬뽕 사줘라. 다음에 저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뭐 팔 거 아니야? 뭘?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좀 사오세요. 알겠습니다. 기념품으로.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2번 유네스코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서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자,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 있으셨을까요? 박미나님, 친구가 저희 집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제가 좋아하는 분식 종류를 한가득 사서 현관문에 걸어놓고 갔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해서 지금 9개월째라 걷기도 힘들어 외출도 못하는데 이렇게 친구의 배려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윤정아 고맙다.
지금 그러니까 임신을 박민아님이 지금 임신을 하신 거죠. 친구가 야 따뜻하네요. 우리 박민아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님께 드려도 되겠네요. 2389님 시골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일어난 편파 판정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시죠? 저도 화가 참 많이 났지만 학교에서는 무척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는 중국인 부모를 둔 다문화 학생이 3명이나 있거든요. 중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이번 일로 가슴 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는 정정당당한 승부만 있길 바라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다문화 학생들도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런 종류의 상처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어낸 환경인데. 말씀은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이런데 어느 수준까지 보호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어려운 문제죠. 비단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문제 있을 때마다 늘 불거지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점래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공원에 갔는데요.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2574님이 청해 주신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 광고 듣는 동안에 화장실을 뛰어갔다 오느라고 숨차가지고 사연에 대해서 미처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시골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학생들이 이제 그 중국인 아이들이 있는데 좀 걱정이 된다. 아마 이제 그 말 속뜻은 혐오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중국 다문화 학생들. 저는 이제 이 사연 읽으면서 더 화가 나는 게 더 화가 나고 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돈과 전체주의와 인민 세뇌를 앞세워서 폐악질을 벌이고 그렇게 강자로서 패권을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자로서 내세우는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야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혐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대화가 됩니까? 단절되는 거지 그냥. 이게 지금 한 10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참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정당한 항의가 혐오라는 말로 그냥 무마돼 버리고 혐오? 혐오면 안 되지 하면서 내부에서도 그냥 이야기가 무마돼 버리고 이야기가 진전이 안 돼요.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런 수준의 전체주의는 저는 소설 속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이랑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자 4060님이 사연 또 보내주셨네요. 진정하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연락 잘 안 하는 딸인데 무슨 일 있냐고 걱정돼서 물었더니 엄마를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네요. 딸 목소리에 근심 걱정이 한가득이라 엄마 보고 싶으면 내가 갈까? 했더니 딸이 엉엉 울어버립니다. 딸이 힘든가 봐요. 우리 딸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회사 다닐 만한 나이인가요? 학생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좀 심하게 맘상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런 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엄마 목소리 듣고 싶죠. 근데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도 없고 진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 들려주셨으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내서 다시 또 자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7340님께서 오늘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퀸의 위아더 챔피언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자, We Are The Champion과 또 3093님이 청해 주신 에어로스미스의 What It Takes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 이 맛에 산다에서는요, 지난달 2년 반 만에 EP 앨범 발표했죠. 국민 R&B 요정 박정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현 씨의 라이브 무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정현 씨의 궁금하신 점 저희 허지웅쇼 인별그램이나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엔딩송 유숙자님, 저는 요즘 다이어트로 저녁 건너뛰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원 마치고 아들이 먹을 저녁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방금 전화 와서는 엄마 나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간다 하고 툭 끊어버리네요. 아들아 그게 최선이니? 악뮤의 라면인 건가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